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카를 융기 평생에 걸쳐 연구한 인간 정신의 깊은 세계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 하나를 나누고 싶어요. 바로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멀어질까봐, 떠날까봐 두려워서 더 꽉 붙잡으려고 했던 순간들 말이에요. 매일 몇 번씩 연락하고 어디 가는지 궁금해하고 혹시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닌지 불안해했던 그런 순간들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더 꽉 붙잡으려 할수록 상대방은 더 멀어지는 것 같았죠. 마치 손안의 모래처럼 말이에요. 융은 이런 현상을 우연의 일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인간 무의식 깊은 곳에 숨어있는 원리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강박적으로 붙잡으려 할 때 그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공허함과 불안감을 상대방으로 채우려는 시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을 우리의 심리적 빈 공간을 메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온전한 개인으로서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관계들을 말이에요. 정말 깊고 의미 있는 관계일수록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 더욱 단단해지지 않았나요? 반대로 통제하고 붙잡으려 했던 관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부분 더 불안해지고 갈등이 생기고 결국 멀어지게 되었을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연인 관계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심지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의 기대와 욕구에 맞추려고 강요할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저항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다울 수 있는 공간을 주었을 때 오히려 더 가까워지게 되죠. 윤기 특히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질문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놓아준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 자라난 우리들에게는 이런 주제가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가족이나 연인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적 배경이 있다 보니 때로는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면서까지 상대방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형태의 사랑은 결국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함께 떠나볼까요? 융기 평생에 걸쳐 발견한 인간 정신의 비밀스러운 세계로 말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되는 놓아줌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놓아준다는 것을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융기 말하는 놓아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것은 더 깊고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분명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는데 놓아주고 나니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찾아왔던 경험 말이에요.
혹은 누군가를 통제하려다가 관계가 악화되었다가 자유를 주니 다시 가까워졌던 기억들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심리학적 원리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카를 구스타프 융기, 20세기 초반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로 시작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이 되기까지 그가 발견한 수많은 통찰들 중에서도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술적인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예요.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융근 인간의 정신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정신 건강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실제로는 우리 내면의 무의식적 갈등의 반영이라고 믿었어요. 즉, 우리가 상대방을 붙잡으려고 하는 충동 뒤에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안감과 결핍감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치유와 성장은 상대방을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데서 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한 놓아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융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각자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사랑은 이런 표면적인 감정이나 행동을 넘어선 훨씬 더 깊은 차원의 현상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 구조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했던 것이 바로 투사라는 현상이었어요. 투사란 우리 내면의 무의식적인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실제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상이나 욕구를 그 사람에게 투사해서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상대방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행동은 사실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투사한 우리 자신의 일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 느끼는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환상을 사랑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해는 왜 우리가 상대방을 더 꽉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가 악화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진정한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투사만을 보고 있다면 우리의 시도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과 충돌하게 될 테니까요. 상대방은 우리의 기대나 환상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립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윤기 개인화 과정이라고 부른 것도 바로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화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했던 것들을 다시 거두어 들이면서 점차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말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우리의 심리적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완전한 개체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죠.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를 생각해보면 이런 개념들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깊은 유대감과 상호 의존성을 중요하게 여기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며 부부는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문화적 가치들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가치들이 때로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가정에서 볼 수 있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간섭과 통제예요.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부부 사이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하는 경우들 말이죠. 이런 행동들은 대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관계를 악화시키고 모든 당사자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아직 충분히 개인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그 관계들이 변화하거나 위협받을 때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충동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우리의 심리적 안정감이 그들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통제 시도들은 대개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을 불러일으킵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통제에 저항하면서 더욱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더욱 불안해져서 더 강하게 붙잡으려고 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결국 관계는 파괴되거나 매우 불건강한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기 제시한 답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실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놓아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놓아줌은 단순히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진정한 놓아줌이란 상대방을 우리의 심리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독립적이고 완전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가졌던 기대나 환상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우리의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달래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는 거죠. 이런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했고 친구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우리 자신을 조정했으며 연인에게 사랑받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숨기기도 했죠. 이런 패턴들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차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융은 개인화 과정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라고 보았어요.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빛나는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도, 우리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우리의 의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부분도 모두 포함해서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을 놓아주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했던 것들을 거두어드리고 우리 자신의 완전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의 사랑은 우리의 결핍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놓아준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진정한 놓아줌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 사랑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사랑에서 존중하고 지지하는 사랑으로, 의존적인 사랑에서 독립적인 사랑으로, 조건적인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관계의 역학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서로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어요.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선택이 진정한 사랑을 의미하게 됩니다. 강요된 사랑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으로서의 사랑 말이에요. 물론 이런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오래된 패턴들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융은 이런 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 성숙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려는 내재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건강한 놓아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투사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들, 그들이 우리를 위해 해주기를 바라는 것들, 그들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연인에게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그 이면에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특정한 진로를 강요한다면 그 뒤에는 우리 자신의 미충족된 꿈이나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다음으로는 이런 투사들을 점차 거두어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그것이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보는 거죠.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내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취미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거나 창조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패턴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으니까요. 때로는 옛 습관들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고 놓아주려고 했던 것들을 다시 붙잡으려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 시도하는 것이에요. 융의 이론에 따르면 이런 개인화 과정은 보통 인생의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사회에 적응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더 깊은 의미와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과정이 더 일찍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내적 작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요.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개념들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집단주의적 성향 때문에 개인화를 이기주의나 가족에 대한 배신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개인화는 다른 사람들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해요. 자신을 제대로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융의 핵심 통찰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성인이 된 아들이나 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자녀에 대한 사랑과 걱정으로 보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머니 자신의 정체성이 자녀와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자녀가 독립하려고 할 때 존재론적 위기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해결책은 자녀가 어머니의 기대에 맞춰주는 것도 어머니가 자녀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자신만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개발하고 자녀와는 별개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비로소 자녀를 진정으로 놓아줄 수 있게 되고 역설적이게도 그때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자 관계가 가능해지는 거죠.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해요. 남편은 아내의 인정과 지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느끼려 하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런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는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변하거나 거리를 두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어요.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건강한 부부관계는 두 개의 완전한 개체가 만나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를 선택하고 사랑하는 관계 말이에요.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이상적인 관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요. 한 사람만 변한다고 해서 관계가 즉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관계의 전체 역학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부분의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덜 의존적이 되고 자신만의 관심사와 활동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남편도 처음에는 불안해할 수 있지만 점차 자신도 변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통제하려던 패턴을 버리고 그녀의 자유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아내도 더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다가오게 될 수 있어요. 이런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변화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진정한 자기 변화는 놀랍도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설득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죠. 윤기 특히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그림자 작업이었는데 이것도 건강한 놓아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림자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스로를 관대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비판적이고 판단적인 면들은 그림자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낼 때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자신의 이기적인 면을 부정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투사가 일어나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씌워진 상대방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진정한 사랑이나 이해가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실제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투사된 이미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놓아줌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완벽하지 않은 면들,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특성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감정들을 모두 우리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자 통합 작업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완벽한 사람인 척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도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게 되어요.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호 수용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기초가 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거나 인정하는 것이 약함의 표시로 여겨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솔직함과 자기 수용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표시입니다.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인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적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자신의 결핍을 메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계에서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자신과 연관시켜 해석하지 않게 되고 상대방의 기분이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어요. 둘째,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상대방과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셋째, 상대방에 대한 통제 욕구가 줄어듭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해도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게 되어요. 넷째,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진정으로 함께하고 혼자 있을 때는 진정으로 자신과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건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개인화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도 더 성숙하고 건강해집니다. 서로를 통제하거나 의존하려 하지 않고 각자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협력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특히 한국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극심한 경쟁 높은 자살률 저출산 세대 갈등 등 더 많은 부분 개인들의 미성숙한 심리적 패턴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느끼려 하고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만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패턴들 말이죠.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개인화를 경험한다면 이런 사회적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완전성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에 목매달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방법들이 있을까요? 먼저 자기 관찰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의 감정 상태를 체크해보고 특별히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였을 때는 그 원인을 깊이 탐구해보는 거죠.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나를 화나게 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를 솔직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정기적인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현대사회에서는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있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자기 이해를 위해서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 산책, 일기 쓰기, 독서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좋아요. 셋째로는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먼저 거리를 두거나 갈등이 생기면 항상 회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는 등의 패턴들 말이죠. 이런 패턴들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넷째로는 새로운 반응 방식을 실험해 보는 것이에요.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 보고 그 결과를 관찰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평소에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표현해 보거나 평소에 갈등을 피했다면 이번에는 건설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통해 더 체계적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해 나갈 수 있거든요. 특히 융심리학에 기반한 분석 심리학적 상담은 이런 개인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작업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개인화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고 때로는 퇴행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분명히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또한 이런 변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에게 의존적이었던 사람들이나 우리를 통제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성장을 환영하고 격려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개인화될 때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화는 고립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의 전제 조건이에요.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알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놓아줌이라는 것도 단순한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연결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가졌던 투사와 기대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랑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해방이고 의존이 아니라 독립이며 통제가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그리고 이런 사랑만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이상적인 사랑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멀리 나가서 냉정해지거나 무관심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다시 옛 패턴으로 돌아가서 통제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경험들이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근 인간의 정신이 자기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즉, 우리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으려는 힘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이런 내적 지혜를 신뢰하고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너무 헌신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기적이 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나 퇴행이 아니라 균형을 찾으려는 정신의 자연스러운 시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한국 문화의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문화는 전통적으로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고 개인의 욕구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었죠.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에게는 개인화 과정이 더욱 어려울 수 있어요. 자신의 진짜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 문화에는 정서적 깊이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아름다운 전통들도 있습니다. 이런 전통들을 개인화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고, 기존의 권위주의적 관계 패턴에 대한 문제의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한국 사회 전체의 정신 건강과 행복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개인화를 단순히 이기주의나 개인주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개인화는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더 나은 관계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놓아줌을 무관심이나 책임 회피와 혼동해서도 안 되어요. 진정한 놓아줌은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하되 상대방의 자유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이런 구분이 매우 중요해요. 자녀를 놓아준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에는 자기 실현을 향한 강력한 충동이 내재되어 있어요. 이를 개성화 충동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장 완전하고 진정한 자신이 되려는 근본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이런 충동은 억압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충동이 건강하게 발현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우리의 진정한 자아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정한 개성화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건강한 놓아줌은 단순히 관계 기술의 하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온전한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졌던 투사와 기대를 거두어 드릴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이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하거나 통제하려고 했던 것은 대부분 어린 시절의 상처나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어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경험했거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들이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낸 거죠. 따라서 이런 패턴들을 바꾸려고 할 때는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위로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자기 치유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융은 이런 치유 과정을 그림자의 통합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해왔던 자신의 어두운 면들을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 비로소 온전한 자아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면들을 정당화하거나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도 우리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자신의 분노를 억압해 왔던 사람이 그 분노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에너지를 정의감이나 변화에 대한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자신의 이기적인 면을 부정해 왔던 사람이 그것을 인정할 때 건강한 자기보호와 자기주장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이런 그림자 통합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사람인 척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게 되어요.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기초가 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는 이런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어른들은 자녀 앞에서, 상사는 부하 직원 앞에서 항상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완벽주의적 태도가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신뢰받고 존경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솔직함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도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호 수용의 분위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신의 실수나 한계를 자녀 앞에서 인정할 때 자녀는 부모를 더욱 인간적으로 느끼고 가까워질 수 있어요. 또한 자신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항상 완벽한 척한다면 자녀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숨기려고 하거나